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 메뉴는 김치찌개인데 진짜로 뜨거운 것은 식탁 위 이야깃거리입니다. 근데 김 대리는 왜 또 보고서를 늦게 냈대?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에 숟가락은 잠깐 멈추고 시선은 서로를 건너뛰어 부재 중인 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마치 테이블에 네 번째 자리가 생긴 것처럼요.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작은 이모는 또 늦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모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대화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 하나가 꺼내지면 그 옆에 작은 불평 하나가 따라붙고 웃음 사이로 가벼운 평가가 끼어듭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던 근황 토크가 어느새 걔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냐? 로 바뀝니다. 우리는 웃음으로 포장했을 뿐 사실은 없는 누군가를 소재로 삼아 우리끼리의 공기를 데웁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죠. 이 장면들 낯설지 않으시죠?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사회의 습관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이상하게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 뒤에 숨은 듯 말이 조금 더 과감해지고 판단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질문해 봅시다. 왜 우리는 부재한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할 때 더 쉽게 담대해질까요? 그 대화는 정말 우리를 가깝게 만들까요? 아니면 잠깐의 결속감으로 서로를 느슨하게 만들까요? 오늘 철학 시간에서는 이 익숙한 풍경을 출발점으로 뒷담화가 작동하는 심리와 권력, 그리고 우리말의 무게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바로 그 장면에서 철학은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정말 이건 당연한가요? 우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이유는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지닌 본능적인 심리 구조가 자리합니다. 첫째,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리에 속해야 안도감을 느끼고 혼자가 되면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순간, 특히 그것이 부재한 사람의 험담일 때 묘한 결속이 형성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라는 은밀함이 작은 모임을 더 단단하게 묶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쩌면 험담은 대화의 가장 손쉬운 접착제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자기 방어의 기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위로합니다. 타인의 결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면서 은연중에 스스로를 더 나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죠. 걔는 늘 저래라는 말은 타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세워두려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이 과정은 잠시의 우월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허약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대상이 필요해지고 결국 뒷담화는 끊이지 않는 순환고리가 됩니다. 셋째, 안전한 발화 공간에 대한 욕망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반박이나 맞대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는 꺼내지 못할 말도 부재 속에서는 쉽게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책임을 덜어내며 순간적인 해방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벼움 때문에 뒷담화는 더 날카롭게 상대를 찌르고 더 오래 기억 속에 남기도 합니다. 이제 철학적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타인의 부재 속에서 왜 우리는 그를 소비하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는 물리적으로는 자리에 없지만 언어 속에서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존재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단순히 서사 속에서만 다루어지는 그 순간 그는 인간이 아니라 이야깃거리로 축소됩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타인을 도구화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지 않고
집단의 유대감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뒷담화는 사회적 본능일까? 아니면 도덕적 결함일까? 우리가 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언어는 원래 관계를 맺는 수단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험담으로 흘러갈 때 문제는 도덕의 차원으로 옮겨집니다. 칸트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즉, 본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간다운 품격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뒷담화는 늘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 순간에는 웃음과 소속감을 주지만 동시에 불안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혹시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나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이 불안은 우리 모두가 느낀 적이 있기에 뒷담화는 더욱 보편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단순히 사소한 농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 도덕적 선택, 그리고 언어의 무게까지 함께 드러내는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말 속에는 사실 우리의 본능과 도덕이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고전 철학자들의 시선을 빌려 뒷담화라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면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철학은 언제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을 붙잡아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눈으로 이 문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라는 개념을 철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는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 위해 올바른 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뒷담화는 어떨까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이 오가는 순간 그 대화는 정의를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욕망과 불만의 배출구로 변합니다. 플라톤은 이를 그림자에 불과한 언어라고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람들이 동굴벽에 비친 허상을 진실이라 믿는 모습을 비판했는데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가 아닌 허상을 붙잡고 떠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목소리는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곡된 그림자를 확대하며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플라톤은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언어만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뒷담화는 그가 말한 진리의 대화와는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순간 우리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허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폴리스적인 동물, 즉 사회적 동물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뒷담화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행위가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사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덕을 삶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덕을 실천해야 비로소 품격 있는 삶을 산다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뒷담화는 어떨까요? 남을 헐뜯음으로써 생기는 순간의 즐거움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덕을 잃는 대화입니다.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덕목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분노와 시기, 경솔함 같은 부정적 정서를 키우기 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침묵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험담 역시 해롭습니다. 그는 말이 공동체에 기여하려면 지혜와 품격을 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뒷담화는 사회적 본능이라는
맥락에서는 이해되지만 품격이 있는 언어라는 기준에서는 결코 좋은 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 있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는 오직 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뒷담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부재한 자리에서 험담이 시작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함께 동조하며 소속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후자를 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나는 내 감정과 언어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남의 말이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판단이 해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뒷담화의 대상이 될 때뿐만 아니라 뒷담화에 참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이의 부정적인 말에 동참하는 순간 사실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셈이 됩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고 내면의 주도권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언제나 자기 수양과 내면의 평정을 강조했습니다. 순간의 재미에 휩쓸려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바로 그 평정을 흔드는 작은 균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라면 이렇게 충고할지도 모릅니다. 그대의 입을 다스리라. 그것이 곧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니 플라톤의 시선에서 뒷담화는 허상의 언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에는 사회적 본능이지만 덕을 잃는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자기 통제력을 잃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세 철학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뒷담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평범한 풍경이지만 그 안에는 정의, 덕, 자기 수양이라는 고전 철학의 오래된 물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허상의 그림자를 줬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언어로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남을 깎아내리는 말에 묻혀갈 것인가? 아니면 내면을 지키며 품격을 선택할 것인가? 철학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삶을 만든다. 현대 철학과 사회학의 눈으로 뒷담화를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권력, 시선, 그리고 규범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의 작용과 심리적 긴장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이 눈에 보이는 어감만이 아니라 언어와 지식을 통해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규칙과 담론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그 담론 자체가 권력의 효과라는 것이지요. 뒷담화는 이 관점에서 하나의 작은 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규범에 맞는지 따지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재판관이 됩니다. 그 사람은 늘 늦어. 그런 태도는 문제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회적 기준 위에 세워놓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험담의 자리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말하는 우리이고 부재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평가당하는 피심자가 됩니다. 결국 뒷담화는 공동체 속에서 권력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은밀한 장치가 됩니다. 말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누군가는 권위를 잃고 누군가는 잠시 안도감을 얻습니다. 푸코의 시선으로 보면 뒷담화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일상에서 권력이 미세하게 작동하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회 속 인간이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말했지요.
뒷담화는 바로 이 지점을 드러냅니다. 부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없지만 여전히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상상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지요. 이는 루소가 말한 타인의 눈 속에서 사는 인간이 모습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배제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뒷담화는 부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없을 때 저렇게 말한다면 내가 없을 때는 나에 대해서도 말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선의 감옥은 우리 자신을 올가맵니다. 사회학에서는 뒷담화를 가십이라는 개념으로 연구합니다. 흥미롭게도 가십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가십은 공동체의 규범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규칙을 어겼을 때 그 이야기가 돌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 저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입니다. 가십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규범을 강화하기보다는 사람을 배제하는 도구가 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 결국 그는 공동체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임의 분위기 역시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가십을 양날의 칼로 설명합니다. 적절히 활용되면 사회적 규칙을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남용되면 관계를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 자체를 해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푸코의 눈에는 뒷담화가 권력의 미세한 작동이고 루소의 눈에는 시선의 감옥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불행이며 사회학자들의 눈에는 공동체를 묶는 동시에 찢어버릴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뒷담화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언어와 권력, 시선과 불안, 규범과 배제라는 철학적 사회학적 문제들이 응축된 장면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 속에 현대 철학과 사회학이 탐구한 주제들이 고스란히 숨어 있는 것이지요. 결국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말이 타인을 해치는 권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지키는 다리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붙들 때 비로소 뒷담화는 단순한 수다를 넘어 우리 삶을 비추는 철학의 거울이 됩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철학적 질문과 마주합니다. 뒷담화 역시 그렇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지나칠 수 있는 말들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관계의 본질, 언어의 힘,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떠올려야 할 사실은 뒷담화를 즐기는 순간 언젠가는 자신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없는 사람을 놓고 말하는 자리에서 잠시 소속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지요. 오늘 내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한 방식이 내일은 그대로 나를 향할 수 있다는 불안은 누구나 경험해본 감정입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양면성을 지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찰은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결점을 이야기하는 대신 그 사람의 장점이나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없는 사람을 욕하는 대신 칭찬과 존중의 대화로 전환할 때 모임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범절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가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말의 무게는 곧
관계의 무게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없는 누군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남긴 좋은 인상과 따뜻한 말들을 더 자주 소환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긍정으로 기울 것입니다. 반대로 불편한 순간이나 아쉬운 면만을 되풀이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는 날카로워지고 모임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내면을 향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할까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타인이 평가에 대한 불안을 넘어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타인의 말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남의 뒷담화가 두려운 이유는 내 안의 불안과 상처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뒷담화는 인간관계 속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내 언어의 선택과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결점을 말하는 대신 그가 가진 가능성과 장점을 나누는 순간 그 자리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를 푹 돋우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 불안을 직시하고 다스릴 때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뒷담화의 달콤한 유혹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대신 따뜻한 기억과 존중을 꺼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나와 타인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철학적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뒷담화의 순간은 사실 인간 본성이 그림자 같은 모습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 웃고 소속감을 느끼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철학은 늘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순간 내 언어가 남을 깎아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그를 따뜻하게 기억하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뒷담화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하지만 그 본성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언어는 본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좋은 삶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대화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언어를,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통제를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 질문을 남겨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철학은 우리에게 남을 욕하는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볼 힘을 줍니다. 뒷담화가 아닌 존중과 성찰이 언어를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철학 시간을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이 한마디를 건네고 싶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말이 남기는 흔적은 오래간다.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